당당한 독립군으로 신을 탄현 포우중에 투하야 반만년 역사를 광영케 하며 국토를 회복하야 자손만대의 행복을 여함이 독립군의 목적이요 또한 민족을 위하는 본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 있는 김병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만주 지역의 무장 투쟁 중에서 만주의 항일운동 기지 건설하는 거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기지 건설한 그걸 통해 가지고 만주 지역 또 러시아 지역에서 어떤 실제 무장 투쟁 활동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오늘이 이제 본론인 얘기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만주 러시아의 무장 투쟁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거를 잠깐 조금 부연해서 하자고 하면은 서간도 지역 지난번에 잠깐 얘기할 때 경학사 얘기했죠. 경학사는 독립운동 자치단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구민단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1919년이 되면은 한족회라는 자치단체가 성립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신흥강습소. 신흥강습소는 처음에 신흥강습소 시작해서 신흥중학,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해서 1919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신흥무관학교, 그 다음에 자치단체는 한족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흥강습소는 처음에 이제 만주 유하연 삼원포에 설립되었다가 그게 확장이 되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합리하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고산자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되어가지고 나중에 1919년대 신흥무관학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국내에서 만세운동을 참여했던 많은 청장년들, 학생들이 신흥무관학교로 이제 몰리게 돼서 급격하게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마치 이제 그 만주 지역이나 러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무장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10년 동안에 그 준비해왔던 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족회에서도 산하단체로 뭘 만드냐면 서로군정서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사실 서로군정서는 처음에는 군 정부로 출발합니다. 군 정부, 군이 그 통과를 하는 그런 정부 형태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군 정부로 설치되었는데, 군정부 만주에서 군정부 설치했다고 하니까는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가 사람을 보내오죠. 그러니까 정부가 설립이 되었는데 만주에 또 정부가 설립되면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도하던 석주 이상용 선생이 그러면은 군정부라고 하지 말고 군정서라고 하자. 그래서 군정서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군정서, 서쪽 지역에 있는 군정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북간도 지역에서는 북로 군정서가 생겨죠. 아까 서간도에는 무슨 군정서라고 그랬죠? 서로 군정서였죠. 서로 군정서에 대해서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로 군정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로 군정서는 사실은 제 이름이 아니에요. 저거는 대한 군정서가 원래 자기의 이름이에요. 근데 아까 서로 군정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별명을 북로 군정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부르기 편하게 북로 군정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 이름은 이제 대한군정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한군정서는 대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북간도 지역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대체로 11년에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주로 이제 백호 서일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대종교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요. 아까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간도 지역에는 대개 그 밑에 있는 평안도 사람들이 많이 망명을 갖고
또 두만강 북쪽이라서 북간도라는 대개 한경도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는 이제 많이 가게 되죠. 뭐 그 100%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일 선생이 이제 중심이 돼가 중광단을 만들고 그 중광단이 다시 정의단이 됐다가 그 정의단이 다시 또 아까 얘기한 거 군정부를 여기서 또 만듭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3.1운동 이후에 곳곳에서 정부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상에서 이제 다 만들어졌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서간도에서도 군정부 만들었다가 서로 군정서로 바뀌고 여기서도 군정서를 만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로 군정서를 들렸다가 상에서 온 그 특사들이 또 와가지고 상해에서 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명칭을 좀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군정부를 군정서로 만들죠. 그래서 대한군정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북간도나 또는 서간도에 있었던 군정부는 두 개 다 이름을 양보해가지고 임시정부의 이름을 양보해가지고 정부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군정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외에 이제 서간도 지역에서는 대한독립단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대한독립단 이분들은 누구냐 하면 대개 의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국내에서 의병을 하다가 국내 의병이 국내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니까 대개 1909년 정도면 전부 다 만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우리나라의 그 군을 갖다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에 나라가 있을 때 의병이 처음에 일어나게 되죠. 의병이 발전돼 가지고 독립군이 됩니다. 의병은 1910년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의병이었지만 대체적으로 1910년 이후에는 대개 독립군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예컨대 홍범도 장군이 그렇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처음에 의병으로 일어났다가 나중에 독립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병, 독립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독립군들이 더 이상 만주에 있지 못하고서 중국 본토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 때 광복군이 됩니다. 그 광복군들이 해방 후에 국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의 뿌리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가 의병, 독립군, 광복군, 대한민국 국군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병이 그 뿌리가 됐던 그 의병들이 그런 열기들이 그 만주에서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만주 지역의 초기에 이제 무장 투쟁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특히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북로 군정서와 서로 군정서, 특히나 이제 북로 군정서를 중심으로 해서 만주에서 무장 투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무장 투쟁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봉오동 전투입니다. 이거는 독립운동사의 제1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있었던 본격적인 무장투쟁이었던 거죠. 다른 우리가 독립운동에 무장투쟁하게 되면 우리가 일제하고 뭐 전면적으로 막 이렇게 싸우고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왜? 일본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로서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장비도 열세하고 인력도 그냥 믿지 못하죠. 말하자면 일본과 우리 독립군이 정면 대결해가지고는 이게 승산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작전을 해야 됩니까? 바로 게릴라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습격하는 이런 게릴라전.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게릴라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대단하게 빛나는 그 성과가 왜 없냐? 뭐 그러는데 그거는 게릴라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십 명이 가서 적 공격하고 그다음에 물러나고 이런 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우리가 독립운동 3대 대첩이 뭡니까?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대전자령 전투. 대전자령 전투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봉오동 전투는 처음에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주체한 분이 이제 홍범도 장군하고 최진동 장군, 또 안무 장군 뭐 이런 분들인데 이 봉오동이라는 동네가 어떤 데냐 하면은 두만강을 넘어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에요. 그 동네 이제 한인들이 아까 한인 사회가 이미 다 조직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 한인들이 일찍부터 들어가서 여긴 또 누가 들어가냐? 최신의 그 최진동 선생의
그 집안에서 형제들이 들어가서 그 일대 땅을 확보하고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동포들과 같이 이제 있었던 그런 땅이죠. 거기에 최진동 그 형제들을 중심으로 있던 거기에 독립운동 의병에서부터 활동하던 유명한 홍범도 장군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독립군 부대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봉오동의 그 홍범도, 최진동, 그다음에 안무.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개 단체들이 봉오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독립군들을 양성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특히 이제 홍범도 장군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홍범도 장군 여러분 잘 아세요? 홍범도 장군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개방되기 전까지만 해도 홍범도 장군은 이쪽에서 잘 알려지지 않고 우리는 그냥 김자진 장군 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홍범도 장군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의병 때부터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원래 또 포수 출신이에요. 포수 출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포수라는 분들이 어떠냐 하면은 특히 이제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일대 포수들이 많았죠. 이 포수들이 주로 상대하는 짐승들은 어떤 짐승입니까? 뭐 토끼나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었던 곰이라든지 호랑이, 그 어떤 호랑이도 있었으니까 그거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이에요.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이쪽은. 그런데 그 맹수들하고 하려면 우리는 그때 화승총이라고 있었어요. 한 번 하면 심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심지가 쭉 타고 내려가야 꽝 하고 나가가지고 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화승총을 가지고 있는 포수는 단발에 짐승을 맞추지 못하면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수 아니면 감히 포수라고 나대지도 못하죠.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함경도 이쪽 포수들, 그 평안도 포수들은 아주 전부 다 진짜 명사수들이죠. 바로 홍범도 장군도 그런 포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백발백중에다가 또 이분은 부하들이 쉴 때도 혼자 돌아다니면서 지형짐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적을 교란시키고, 왜냐하면 원래 사냥이라는 거하고 전쟁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을 어떻게 몰아가지고 전멸하느냐, 동물을 어떻게 몰아가지고 사격하느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나면은 전쟁 나기 전에 사냥을 시키든가 전쟁 끝나서 사냥 대회를 하든가 항상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자, 이때부터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의병에서부터 만주로 건너와서 독립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신출귀몰한 그런 이제 독립군, 그 다음에 한경도 일대에 지형지물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바로 홍범도 장군이었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이 두만강 북쪽에서부터 여기 두만강을 건너가, 두만강은 뭐 그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쉽게 건널 수 있는 그 깊이죠. 그러니까 두만강 건너가지고 이 근처에 남양이라든지 뭐 가가지고 일본군 부대를 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꾸 습격을 가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추격대, 월강 추격대, 월강이라는 강을 건너서 독립군을 추격하는 월강 추격대를 만듭니다. 월강 추격대를 만들어서 가다가 결국은 이 삼둔자라는 데서 매복에 걸려가지고, 아까 우리가 게릴라전에 능하다고 그랬죠. 게릴라 수모 매복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일본군을 갖다가 섬멸한 것이 이제 삼둔자 전투죠. 자, 삼둔자 전투에서 승리해서 일본이 많은 사람이 죽고 저거 하니까는 일본 본적에서는 그때 이제 나남에 일본군 본대가 있었는데 더 이상 가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저 홍범도 부대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또 그 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홍범도 부대를 이제 추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범도 부대를 추격해서 그때 당시에 야스카와라는 사람이 그 야스카 소자 요새 치면 이제 소령이죠, 보통 계급은. 그래서 이제 그 야스카 소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봉오동으로 들어가는데, 봉오동은 거꾸로 사각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원폭하게 동네가 들어서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하천, 중천, 상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그 홍범도 부대를 이제 추격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서 그 홍범도 부대가 있는 봉오동으로 이제 전진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매복해 있다가 그 일본군 군대가 들어오는 걸 점점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대병력이 앞에서 분대병력이 앞에서 교전하는 척하면서 뒤로 피신하고 해가지고 그 봉오동까지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이미 봉오동에서는 각 산지에 그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최진동 장군이라든지 각 부대를 다 배치하고 있다가 이때가 6월이거든요. 6월이니까 녹음이 한창 짙을 때죠. 그러니까 풀숲에 숨어 있으면은 뭐 밑에서 노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숨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유인해가지고 들어오면서 동네를 토벌하러 들어왔으니까 일본 군대가 이제 기고만장해가 또 이제 자기네가 장비도 우수하고 또 군대도 많고 하니까는 아주 금방 물리칠 것 같이 아주 승승장구해가지고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마을이 텅 빈 거죠. 마을이 텅 비고 홍범도 장군은 군대를 다 배치하고 마을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분들 몇 분들만 동네에 남아 있었죠. 근데 이 일본군들은 군대 이제 독립군이 안 보이니까 일본군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민간인 학살은 잘하죠. 그 민간인들을 7분인가 9분들을 학살하고 그러고서 이제 점점 들어오죠. 근데 이 독립군이 어딨나 이게 사방을 경계하면서 쭉 이제 종대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홍범도 장군이 그 전에 그 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절대 내가 총 쏘기 전, 내가 신호탄을 쏘기 전에는 절대 총 쏘지 말라. 그러니까 깊숙이 적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사각 같은 이렇게 된 데다가 못 모르고 이제 일본군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을 때 바로 이제 홍범도 장군이 신호탄 총성이 한 방에 울리니까 사방에서 이제 쏟아지게 되는 거죠. 총알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암만 일본 군대가 우수한 장비에 우수한 무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산 위에서 내려다 쏘는데 거꾸로 총 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 독립군들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녹음이 터져가지고 숨어가지고 쏘는데 그래가지고 한바탕 아주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뭐 거의 일방적이죠. 그런데다가 이때 당시에 또 비까지 엄청나게 소나기가 쏟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뭐 이거 어쩔 줄 모르죠. 적은 보이지도 않고 무조건 하늘에 대고 그냥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인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저녁 오후에 전쟁이 끝날 쯤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더 이상 대항 못하고 이제 퇴각로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요 지역이 봉오동이에요. 야 산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일본 군대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골짜기로 들어와서 여기서 독립군한테 패하고서 후퇴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골짜기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이제 저수지가 돼가지고 지금 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 옛날에 처음에 여기 갔을 때는 안에까지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그 분들이 거기서 농사를 일궜던 그 고랑 흔적이랑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봉오동 전투고. 그다음에 이제 봉오동 전투의 영웅으로 잘 알려져 있던 홍범도 장군.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보면은 그 밑에 위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돼 있고 지금 봉오동 전투 기념비라는 것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홍범도 장군이 이제 권총을 저렇게 차고 있지만 저 권총은 나중에 이제 레닌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권총을 했는데 저 홍범도 장군은 절대 권총을 안 차요. 나중에 이제 저 권총 나중에 받은 거고, 권총을 왜 장군인데 권총을 안 찹니까? 권총은 자기 부하 죽일 때나 쓰는 거지 권총이 무슨 위력이 있냐. 그래서 그분은 항상 긴 장총 가지고서 그걸 뒤에 두 자루를 어깨에 딱 메고서,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은 이런 데서 이제 저거 군무를 저기 했지만 보통 그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복장, 그 다부살이라고 하는 긴 그 복장은 똑같이, 그러니까 병사들하고 똑같은 복장을 해요. 사실은 그게 게릴라전에선 더 유용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지금 전쟁에 나가면은 장군들 별을 지우잖아요. 왜냐하면 저격수에 타깃이 되기 때문에. 그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뭐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은 항상 병사들하고 똑같은 복장을 하고서 거기에 총만 두 자루 딱 메고서 다니죠. 그래서 항상 그 격발 연습을 하면서 워낙에 이제 여기에 이제
수염이 이렇게 있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뭐냐면 홍문호 장군이 한쪽 수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혼자서 항상 이렇게 격발 연습을 해서 이게 방아쇠 땡기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건 뭐 우스갯소리고 그 재미로 이제 하는 얘기지만 여튼간에 그만큼 홍문호 장군이 그 게릴라전에 아주 유능한 그런 장군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엄청난 그런 전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의 전과들, 이것도 이제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만은 독립신문에 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아군, 그러니까 홍범도 부대의 전사가 4명, 그다음에 일본군은 157명, 홍범도 부대의 부상자가 2명, 적 부상자, 일본군 부상자는 300명. 뭐 이건 압도적인 승리죠, 그야말로. 이렇게 승리를 해서 다만 여기에 추가로 민간인 피해 9명, 아까 얘기한 대로 학살했던 그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독립운동 전투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전투가 없죠. 적을 적 사상자가 157명하고 300명, 457명, 거의 500명이 사상, 죽거나 부상을 당했는데 우리는 겨우 6명이 사상자가 났으니까 이건 압도적인 전투가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했던 지형적인 그것을 잘 이용했고 그거 일본군들을 그렇게 잘 유인해서 들어왔다는 그런 것이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봉오동 전투 이렇게 승리로 돼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상의 처음에 승전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에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하고 나니까 일본에 있는 나남의 사단 사령부에서도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군 전체가 이거는 반드시 토벌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얕봤거든요. 독립군들이 무슨 무기나 뭐 제대로 가지고 있겠냐 했더니 이게 봉오동 전투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패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이제 토벌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일본 당국자들의 저거였죠. 그래서 비밀리에 일본의 만주를 침공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중국이란 엄연한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충수를 두게 되는 거죠.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여기 훈춘이라는 데가 있죠. 이 훈춘이 있는데 이 훈춘에 일본 영사관이 있었어요. 그 일본 영사관에 비밀리에 서로 짜고서 마적을 시켜가지고 일본 사람이 자기네 영사관을 공격해달라. 그냥 마적들을 갖다가 장강호라는 마적을 갖다가 그 부대를 시켜가지고 영사관을 공격하면은 우리는 이미 피해 있을 테니까 영사관을 공격하면은 그 마적을 독립군이 영사관을 침범했다는 핑계 대고 독립군을 토벌하러 들어오는 명분을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적들이 2번에 걸쳐가지고 영사관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 피했지만 여기서 이제 피하지 못한 일본 사람들도 죽고 하게 되는데 여튼간에 이 훈춘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중국 당국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독립군이 우리 영사관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저거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벌해야 된다. 그래 길을 내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 마적인지 뭐 증거가 없으니까 독립군이라고 우기니까 이제 길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본군에서 그 토벌하는 명칭을 갖다가 간도지방 불령선인 토벌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토 계획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로 치면 간도 지역에 있는 불령선인이 뭐냐면 조선 독립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도 지역 독립군 토벌 작전 이게 이제 요즘 명칭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토벌하러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일본군 부대가 동원된 게 뭐 기록에 따라 조금 뭐 차이는 있지만은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이 대부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독립군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군하고 전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어요. 피했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저거 하자 해가지고 독립군 그 수뇌들이 모여가지고 자 일본군이 들어오면 일단 피신했다. 그걸 어디로 피신할 거냐? 안도현 쪽으로 피신하다. 안도현이 어디냐면 백두산 바로 밑에예요. 백두산 지금도 가도 백두산은 원시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밀림 속에 들어가면 암만 대부대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우리나라 요 정도가 아니고 무슨 우리나라 한 도만한 그런 밀림지대이기 때문에 군대가 또 군대가 설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밀림지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게릴라전을 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안도현으로 피신하자. 그래가지고 독립군들이 모여가지고 안도현으로 피신하는 중에 벌어진 전투가 바로 청살리 전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면적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게릴라전으로 해서 그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다가 일본군한테 포위당해가지고 벌어지는 전투가 청살리 전투입니다. 청살리 전투는 북로군정서군이요. 북로군정선도 이제 이동을 합니다. 저기 일본 군대가 들어온다니까 요 십리평에서 이제 군대를 양성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 연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관병들을 양성하고 있다가 그 본부는 이제 이쪽 서대파 쪽으로 나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동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 다른 부대들은 좀 일찍 이동을 다 했는데 저 부대만은 이제 늦어진 게 거기서 이제 연성소에서 그 말하자면 사관학교에서 학생들을 맞아 졸업을 시키고서 이제 이동한다고 해가지고 이동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그 부대를 끌고서 이제 어랑천 여기까지 이제 이동하는 중에 여기에서 이제 일본군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김자진 장군의 이제 북로군정서가 이제 중심이 됐고 여기에 이제 또 합류했던 큰 부대가 이제 홍범도 부대의 이제 대한독립군이었었어요. 사실은 이 처음에 이전에는 청살리 전투는 김자진 장군만 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자진 장군 밑에 있었던 이범수 장군이 쓴 우등불이라는 책에 그렇게 소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존재는 없었는데 또 저희가 개방된 데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서는 또 청살리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서로들 이제 전쟁은 옛날에 났고 서로 해방 나라가 광복을 찾은 이제 서로 이제 떨어졌다 보니까 그 서로 정보나 학술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이 전투는 김자진 부대 또 홍범도 부대가 같이 치러진 전투라는 것이죠. 이 청살리 대첩이라는 것은 청살리 계곡이 있어요. 청살리 계곡이 한 100리 되는 계곡인데 그 계곡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투 한 7, 8차례의 전투를 다 합쳐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청살리 전투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청살리 대첩은 여러 가지 소규모 전투를 다 합쳐가지고 청살리 대첩이라고 그래요. 저게 1920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벌어지는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가까이 벌어지는 그 전투를 총괄해서 우리가 청살리 대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북로군정서는 대신에 무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어요. 그 무장을 어디서 났느냐. 체코 군대가 1차 대전에 러시아로 왔다가 체코 부대가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유럽 쪽으로 못 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지구를 한 바퀴 절반을 돌고서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체코군이 가면서 무기를 가지고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무기를 가지고 갈 필요 없으니까는 그거를 그 아까 러시아 지역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그 러시아 지역에서 전부 다 팔아요. 마침 독립군들은 무기가 필요했고 그 사람들은 이걸 처분하고 가면 더 좋고 하니까는 그 속된 말로 싼 값에 이제 무기를 사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북로군정서의 총재였던 백포 서일 선생이 거기 가서 무기를 구입해 가지고 북로군정서를 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장이 말하자면 어느 부대보다 이때 북로군정서 무장은 꽤 체코제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가 꽤 괜찮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총사령관이 김좌진 장군이었고 그 밑에 이제 연성대장,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연성소, 그 사관학교 출신들 훈련을 마치고서 끝낸 그 장교 군단들을 이끄는 게 이제 이범석 장군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산리 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난 전투가 백운평 전투라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백운평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투인데 여기도 이제 뭐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있는 지역이도 여기도 이제 지형지물이 아까 얘기한 봉오동 전투하고 비슷해요. 양쪽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계곡에 물줄기가 있는 그런 계곡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때가 10월 달이죠. 10월 달에니까 이제 낙엽이 많이 졌겠죠. 그래서 이제 부대를 어디다가 낙엽 속에 숨었어요. 낙엽 속에 들어가서 낙엽을 덮어가지고 총부리만 딱 내놓으니까 뭐 보이지가 않죠. 이 부대도 양쪽에 산 계곡에 미리 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적이 들어오는 길을 유인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성을 내지 못하게 하고 적이 깊숙이 들어온 이후에 사방에서 총을 쏘니까 이 부대, 그러니까 이 부대의 직접적인 지휘는 그때 당시에 이범석 장군이 이제 직접 지휘를 했고 그 밑에 있었던 소대장급들이 이제 같이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뭐 이것도 거의 뭐 일방적이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낙엽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총뿌리만 내놓고서 위에서 밑으로 쏘니까는 뭐 일본군이 당해낼 재간이 없죠. 그래서 백운평 전투는 멋지게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뭐 전쟁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참혹하죠. 왜 전쟁 그 일본군이 이제 많이 죽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백운평 전투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왈룻구 전투라는 것이 이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홍범도 장군이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게릴라전에 이제 기묘한 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산을 먼저 점령할 때 항상 게릴라전을 하게 돼서는 지형지물을 제일 잘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높은 지점에서 딱 매복을 하고 있는데 이날따라 안개가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홍범도 부대가 위에 있고 이걸 포위해 가지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니까 위에서 양쪽으로 사격을 하다가 홍범도 부대가 중간에 빠진 거예요. 홍범도가 싹 빠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군이 저희들끼리 안개가 껴서 보이지 않는 저희들끼리 싸운 거죠. 여기서 싸워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네들끼리 오인 사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왈룻구 전투에서는 그렇게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운평 전투 이게 전투가라는 것이 이 게릴라 이쪽 그 부대들이 수가 적은 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만 5천 명 이상의 군대가 들어오고 여기는 불과 뭐 다 해봐야 한 1,000여 명 홍범도 부대하고 이쪽 다 해야 그 김좌진 부대가 한 1,500명, 홍범도 부대가 한 그 정도,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이거는 뭐 포위돼도 얼마든지 포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밤새도록 싸우고 전쟁이라는 것은 그 휴식이 없는 거죠. 계속 싸우다 보면은 계속 거기서 적을 물리쳤지만 계속 싸울 수가 없는 게 적이 그 지점을 알기 때문에 지원 부대가 또 오게 되면 거기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고서 적이 어느 정도 물러나면 다른 지역을 피신을 해야 됩니다. 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김좌진 부대도 거기서 싸우고서 이겼지만은 거기 머물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다가 보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한인 부락에 한인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여기 조금 더 가면은 일본군 기병 부대가 여기서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독립군 아까 그 독립군의 독립군이 고기라고 하면 그 기반이 되는 물 이게 한인 사회거든요. 그 한인 사회가 아까 그런 뭐 재정적인 도움이라든지 군 보충도 할 수 있는 병력이라든지 이것도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싸움할 때 그런 정보, 적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전부 다 이게 한인 사회 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인 사회가 제대로 저기 안 되면 독립군들이 제대로 그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한인들이 그 적의 기병부대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일반 병사도
한 120명 정도 되면 대단한데 기병 말탄 부대 말 120필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부대죠. 그 이제 거기에 야영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와서 지금 힘들어서 피곤해서 죽겠고 밥도 못 먹고 해서 쓰러질 지경인데 있다고 하니까 또 저걸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코앞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거기 새벽에 가서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120명에 되는 기병을 습격해가지고 거기서 겨우 두세 명이 살아서 도망갔어요. 자, 기병대가 또 이제 살아서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엄청난 저기죠. 뭐 기병대 말하고 일본 군대까지 한 120명이 몰살을 했으니까 일본에서 엄청난 손해가 된 거죠. 자, 그러고서는 그 계속 잊지 못하는 게 또 탈출한 사람이 있으니까, 탈출한 일본군이 있으니까 또 그 자리로 또 올 거 아니에요. 또 그 자리에 또 잊지 못하고 또 이동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 것이 이제 어랑천이라는 데까지 갑니다. 어랑천에 갔을 때는 이미 한 2,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주 기진맥진해가지고 툭 치면은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상태들이 된 거죠. 그게 다행히 이제 어랑천에 가서도 위에 고지를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홍범조 부대도 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서로 공동 전투가 벌어지는데, 예, 김자진 부대도 이제 위에 올라가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이제 새카맣게 몰려오는 거죠, 일본 군대가. 거기에 이제 있는 거. 그래가지고 전투가 새벽부터 벌어지는데 전투가 뭐 거의 뭐 반 하루 정도 이제 계속 벌어지는데, 이 어랑천에서. 어랑천 전투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백운평 전투에서부터 싸워가지고 지치고 있는 독립군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그래서 그 마을, 어랑천 마을의 주민들이 이 독립군 밥을 못 먹었다고 해가지고 밥을 싸들고 광주리에 메고서 올라옵니다. 그 아녀자들이 그걸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자리가 뭐예요? 전쟁터예요. 총알이 날라서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데도 독립군 배고프다고 광주리에다가 주먹밥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그 정신, 그 저거가 없었으면은 그 독립군이 살아남지 못하죠. 그래서 총을 쏘는데 총 쏘는 게 뭐 한쪽으로 밥을 먹으면서 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는 입에다 갖다 주먹밥을 집어넣어줬다고 할 정도로 그냥 정신없이 싸우는 그 와중을 뚫고서 돌아다니면서 독립군한테 그 주먹밥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고 하면은 그때 일본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찾겠다는 그 의지들이 독립군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그 어랑천 전투에서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실탄이에요. 총알이 떨어지니까 이제 더 싸울 수가 없잖아요. 후퇴를 해야 되는데 후퇴를 와악 하면은 다 전멸되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후퇴하다가 다 몰살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부대는 남아가지고 적을 막아야 돼요. 그 올라오는 동안에. 그래야지 나머지 부대가 후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원을 해가지고 내가 남겠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대단한 인물이 이제 그 최인걸이라고 하는 기관총 부대 대장이었던 사람. 그 김자진 부대가 이제 기관총이 4문인가 그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관총 부대를 이끌어 최인걸이라는 그분이 다 저거 가라고 하고 자기가 뒤에 그 적을 막겠다고 후퇴하라고 해놓고는 기관총에다가 자기 몸을 묶어가지고, 그 의지는 뭡니까? 더 이상 자기는 물러가지 않고 여기서 죽겠다는 의미죠. 그 기관총을 자기 몸에다 묶고서 적이 올라올 때를 계속 쏘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했죠. 우리 역사상에 그나마 그분의 이름만이라도 남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이 청설리 전투에서 죽어갔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지금 독립운동가들이 포상을 받고 뭐 있지만은 여기에서 숨져간 많은 사람들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만주벌판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어랑천 전투 끝나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계속 전투가 있었어요. 뭐 맹개골 전투다, 그다음에 뭐 말럭구 전투, 그다음에
시구 전투, 뭐 천보산 전투, 고동화 전투 이걸 아까 다 합해서 이제 청산리 전투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소강 상태가 되니까 독립군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저쪽 그 밀산으로 이제 그러니까 국경지대로 왜냐하면 더 이상 총알이 다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뭐 싸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러시아 국경이 있는 리만 쪽으로 밀산 쪽으로 이제 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산에서 집결을 해서 만든 것이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죠. 이것도 이제 새로 나오는 뭐 자료에는 조금씩 이제 그 내용이 좀 틀리는데 이제 이때까지 현재 그 학계에서 나타난 자료는 거기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독립군단이 거기 후퇴한 군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자. 왜냐하면 무기가 다 떨어지니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피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만에서 밀산에서 모였다가 그 러시아 지역에는 이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유시 참변의 전초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할 것은 또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게 전투가 되죠. 여기도 그 일본군 부대하고 우리 독립군 부대의 그 전력 차이하고 많이 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본군을 뭐 최종 승리는 아니지만 승리하면서 피전을 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독립군들은 그 피신을 해서 밀산에 집결을 했는데 자 일본군으로서는 독립군을 추격하다 독립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허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잘하는 작전이 또 나옵니다. 뭐냐? 양민학살. 그래서 만주에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 부락을 습격해가지고 부락민들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너 독립군 어디 갔는지 대라. 뭐 그 사람들이 독립군 알 턱도 없지만은 얘기도 안 하겠죠. 대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 한인들이 거기서 학살당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으로는 경신참변, 경신년에 있었던 참변이라고 해서 경신참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경신참변 중에서 하나가 이제 장암동에서 일어나는 그 전투가 되겠죠. 장암동에서 일어난 전투가 장암동에 일어난 학살인데 그 장암동 학살이 뭐냐 하면은 그 마을 사람들 갖다가 교회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청장년들은 다 이미 피신했어요. 일본군이. 그 40대 넘은 남자들 다 집어넣고 불의를 질러버리죠. 그래서 나오면 또 총살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떠나가죠. 그래 마을 사람들이 그걸 수습해가지고 겨우 해서 그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며칠 후에 또 와가지고 그 무덤을 팔아 해가지고는 그 무덤을 파낸 걸 가지고 숯덩이가 된 시신을 다시 소기를 뿌려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리죠. 왜 그랬냐? 이게 선교사가 이 장면을 알았다. 그래서 사진까지 찍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까봐 와서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이중 학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만으로 갔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자유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만에 갔을 때 이만에서는 뭐냐면 기차를 태워가지고 자유시까지 가는데 독립군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가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무장을 해제하면 우리가 저쪽 자유시 가면 더 좋은 총으로 줄 테니까 그랬는데 이거를 김자지 장관 같은 건 고지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장 해제해가지고는 안 간다. 나는 군인으로서 총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무장 해제를 거부해서 나는 그럼 못 가겠다 해가지고 또 상당 일부는 이제 자유시로 안 가고 만주로 다시 되돌아오죠. 이 인원이 보통 한 2,500명 정도가 이제 자유시로 가게 되는데 자유시로 간 인원들이 결국은 왜 참변을 겪게 되냐면 여기 갔더니 여기에 이제 한인들이 아까 한인 사회가 러시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러시아 한인 사회도 서로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하고 취득하지 않은 사람하고 사이에 좀 알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저거죠. 바로 한국 독립군들이 그 자유선병할 때 그 대립이 노골화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 2,000명이 넘는 독립군이 왔는데 이걸 서로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서로 하게 되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렇게 병력이 많지도 않은데 2,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횡재를 한 거죠. 이거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독립군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싸운 것이 바로 이제 자유시 참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적군 자유대대가 사할린 의병대 그걸 갖다가 이제 무장 해제를 시키는 가운데서 이제 그 참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이거의 뒷배경은 일본이 독립군을 갖다가 무장을 해제시키고 해라 하는 것을 갖다가 소련에다가 얘기하니까 소련이 일본하고 또 부딪히기 싫으니까는 그 희생자가 된 것이 바로 한국의 독립군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문제, 그죠, 소련 당국자의 문제, 그다음에 소련에 있었던 한인들의 서로 그 군권 쟁탈, 여기에 이제 희생이 된 것이 바로 이제 이 독립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긴 기록에 따라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 1,000명 이상이 죽었다, 1,000명 이상이 죽고 실종됐다는 설이 있고, 또 어떤 데는 한 수백 명이 그렇게 했다는 설이 있지만은, 여튼간에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죽고 그 옆에 이제 제야강이라는 강에 뭐 살래니까 뛰어들었다가 익사당한 사람도 있고, 또 이때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은 그 장교들은 또 여기서 단지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가지고 기록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한 72명이 이제 포로로 가는데, 포로로 장교들도 한 70명이 포로로 가서 이르치고 감옥으로 갔고, 나머지 일반 군사들은 여기서 체포돼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러시아 우리가 잘 아는 벌목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인원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릅니다. 800몇 명이라는 설도 있고 900명이 넘는다는 설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사라졌어요. 이분들은 800여 명이 벌목장으로 끌려갔다는 것만 있었지, 이분들이 귀환하고 어디서 생존해 있고 뭐 이런 거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 독립군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 독립당하고 조선혁명당,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 독립군이 되는데, 요게 이제 한국 독립당을 만든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그 삼부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두 개가 다 삼부가 두 파트로 갈라집니다. 대개 이제 거기서 이제 무장투쟁 주장했던 무장파들이 대개 이제 나와서 그 한국 독립당을 만드는데, 요거 이 사람들은 처음에 혁신의회라는 걸 만들었다가 혁신의회가 발전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한국 독립당이고요. 이 당을 왜 만드냐 하면 이때는 당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통솔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를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임시정부에도 한국 독립당이라는 당을 통해 가지고 임시정부라는 걸 만드는 그 당 위주의 그런 중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 독립당에서 한국 독립군을 만들고, 요거는 또 한쪽에 아까 삼부 중에서 주로 이제 그 무장파가 아닌 민정파 그쪽에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어낸 요즘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을 만듭니다. 요 분들이 중요한 것은 당도 당이지만 이제 군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삼부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국 독립군하고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분들은 결국 나중에 일본 그 1931년에 만주가 점령되는 만주 사변이 일어나죠. 만주 사변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중국 사람들이 의식이 깨집니다. 자기가 직접 당하다 보니까, 만주가 일본에 점령당하다 보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때는 좀 늦었지만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곳곳에서 자위군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네도 이제 일본 군대하고 맞서 싸워야 되겠다. 그 자위군들이 일어나서 싸우는데, 중국의 자위군들이라는 것이 군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어요. 옛날 장장님 때부터 해가지고 반은 마적이고 반은 군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무장을 해서 옷을 정복을 입으면은 군인이 되고 옷을 벗으면 마적이 되고 하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보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노획물이 더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중국 구국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자기네들은 싸울 형편이 못 되는 거죠. 그렇게 무쇠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하고 손잡게 되냐면 한국
독립군하고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조선혁명당, 혁명군, 또 한쪽에서는 한국 독립군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군이 앞장서서 싸워요. 독립군은 뭐 불과 한 1000여 명 안팎이 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구국군들은 병력 다 모으면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싸움만 나면 제대로 그냥 와 소리만 질렀지 싸움을 제대로 뭐 진짜 싸운 건 다 독립군들이 다 싸우고 싸움이 끝나서 일본군 전투 물자 이런 거 뺏어가는 건 자기네가 다 뺏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가 벌어지죠. 그 중에서 이제 소개할 것이 이제 대전자령 전투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저희 독립운동 3대 제첩 중에 하나라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대전자령 전투. 이 대전자령 전투는 그 주역이 이제 지청청 장군인데 지청청 장군은 원래 이름이 지씨인데 망명할 때 이름을 이씨로 바꿨어요. 이청천 장군이라고 이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 성은 이제 지씨예요. 요즘 이제 지청천 장군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지청 장군이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싸우는데 이 그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이 어떤 부대냐 하면은 만주에서 이제 철수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연대 병력을 가지고 있다가 철수를 하면서 그 연대 병력이 가지고 있던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부대를 갖다가 습격한 거예요. 자, 연대 병력이 수송하는 그 병력 물자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습격을 해가지고 그걸 다 노획한 거예요. 그 수송부대라는 것을 병력이 많지 않잖아요. 차량만 많아가지고 그 보급품을 운송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대전자령 전투에서 이제 불과 지청청 장군은 인원이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인원 가지고서 거의 뭐 물론 거기 뭐 시세형 부대가 한 2,000명이 있다고 했지만 아까 같이 뭐 중국 군대는 그렇게 뭐 전면에 나서서 막 그 싸우는 적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일본을 하나라도 더 죽여야 독립을 한다고 해가지고 악재까지 싸웠던 그런 부대죠. 뭐 여긴 당연히 그러니까 일본 군대를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걸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얼마나 많은 물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포 8문, 그 대포가 8문, 기관총이 110자루. 이건 우리 독립군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무기들이죠. 소총이 580자루, 탄약이 300상자, 수류탄 100상자, 권총 200자루, 일본 칼들이 있죠. 그 40자루, 군용 지도가 2,000매만 나왔어요. 2,000매. 이거 엄청난 저거죠. 그다음에 각종 문서 300부, 피복을 담은 통들이 한 2,000여 건, 그다음에 장갑차 2량, 망원경 25개, 약품 50상자. 이거 뭐 엄청난 노획을 한 거죠. 이건 뭐 독립운동 사상이 아니라 무슨 어떤 전투에서도 이렇게 많이 노획하고 승리한 전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이거가 대부분 탄약상자하고 무기 몇 장 빼고는 다 중국 군대가 다 가버렸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몇 차례 이렇게 전투를 벌어지면서 노획물을 갖다가 눈독 들이는 중국군하고 더 이상 싸워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더 이상 여기서 그 연합군대로 싸우기는 힘들겠다. 그런 찰나에 임시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상해에 있었죠. 상해에서 임시정부에서 사람이 불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군관학교를 만드니까 군관학교에 지도를 할 교관들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지청청 장군이라든지 뭐 왕선 장군이라든지 나중에 김학규 장군이 그러니까 양쪽에 한국 독립군이라는 조선혁명군 여기에 있는 기관 장교들을 중심으로 대거 이제 상해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중국 군대 내에 있는 한국 장병들을 키우는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자연히 저기에 남아 있었던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양세봉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 가지고 활동하다가 여기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그 동북항일연군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치면은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 이런 부대하고 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동북항일연군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상해 쪽으로 이제 간 다음에 상해가 왜 또 그렇게 됐냐면 윤봉길 의사 사건이 일어나서
1932년에 일어나죠. 그 1932년에 일어났을 때 장개석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부대를 양성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천청 장군이라든지 이런 장교들이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바로 임시정부의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을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장투쟁을 통해 가지고 길렀던 힘이 나중에 광복군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 영향이 이제 우리 한국 국군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만주의 이런 그 무장투쟁은 우리가 무기도 열세고 군력도 열세였지 병력도 열세였지만은 이 게릴라전을 통해 가지고 일본 군대하고 싸워서 봉오동 전투라든지 그다음에 청산리 대첩이라든지 이런 큰 전투를 치르고 또 나중에 게릴라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일본군한테 항상 경계를 가지게 했던 그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이 무장투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기지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을 했던 우리 한인 사회라는 존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서 무장투쟁 활동을 했던 이분들도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 그 싸우다가 전사해서 이름도 없이 사라졌던 분들 그 다음에 사시참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던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광을 누리고 나라를 찾게 되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